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카인드니스, 원제는 휴먼 카인드입니다. 지은이는 브래드 애런슨, 출판사는 북스토리입니다. 나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썼다. 세상은 뉴스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나는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쳐서 소년의 삶을 바꾼 3학년 교사의 이야기를 찾았다. 또 매주 필라델피아에 찾아와 노숙자들의 옷을 고쳐주고 그 과정에서 마음도 고치는 재봉사 할머니들의 이야기, 음식을 좀 더 만들어 배고픈 이들에게 주겠다는 한 여성의 결심이 1600만 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는 운동으로 번진 이야기, 그 외에도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았다.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친절한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때론 생명을 구하기까지 한다. 이들은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누군가를 구할 거야 라고 다짐한다. 온종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실제로 사람을 구한다. 오늘은 한 5명쯤 구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길 건너는 노파를 돕는 것도, 이메일에 답장하는 것도, 누군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 멀리 사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 역시 목숨을 구하는 행동이다. 해가 지기 전에 움직여라. 오늘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 미아 씨는 백혈병입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하니 되도록 빨리 입원하는 게 좋겠어요. 종양내과 의사가 말했다. 모든 게 현실이었다. 미아는 한 달간 입원해서 항암 화학요법을 받게 되고 이후 9달간 외래로 집중치료를 받을 것이며 이후 약 1년 반 동안 유지요법이 이어질 예정이다. 잘 해보려고 했지만 한편으론 무서웠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었다. 동생 롭과 롭의 부인 티피는 간호사, 의사, 암 환자들에게 물어봐서 항암 치료로 입원할 때 필요한 물품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전부 사서 미아가 입원하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전해줬다. 사촌 베시는 어느 날 미아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에게 주라며 사탕이 가득 든 커다란 통을 우리 집에 놓고 갔다. 미아의 친구인 매그는 거의 매주 우리를 찾아왔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점심을 싸오고 재밌게 만들 거리를 생각해서 재료를 몽땅 챙겨왔다. 매그는 가족과 직장 때문에 너무 바빠 우리와 저녁 한번 먹기도 힘들었던 친구다. 하지만 미아에게 도움이 필요해지자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우리를 찾아왔다. 내 사촌 케이티와 케이티의 남편 제이슨은 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도 우리에게 잭 하나 더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흔쾌히 잭을 휴가에 데려가거나 주말에 데리고 놀았고 그 외에 언제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잭을 돌봐주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여서 시애틀과 뉴저지에서 필라델피아로 오셨다. 부모님들은 몇 주 동안 잭을 돌보고 음식과 빨래를 도맡아 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북돋워 주었다. 또 내가 미아와 병원에 있을 때나 미아의 항암 치료를 도울 때 잭을 학교에서 데려와 줄 친구와 가족들의 긴 명단이 있었다. 누구도 잭을 데려오는 일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부탁한 덕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아직 반도 이야기하지 못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적기 시작하면 못 적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 미아와 내가 갑자기 그동안 하던 일을 처리할 시간이 없어지면서 생겨난 생활의 빈틈을
친구와 가족과 친절한 타인들이 메워주었다. 우리 갑옷이 갈라진 것을 보고 서둘러 달려와 수선해 준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겪은 일은 깨진 항아리를 금으로 때워 원래보다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일본 전통을 떠올리게 한다. 비록 미아가 아팠지만 우리는 그때 받은 사랑 때문에 삶이 더 아름다워졌다는 걸 느낀다. 결국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연대감을 느낄 기회는 언제나 존재한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어디에나 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 퍼진다. 많은 수가 모이면 힘이 세진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조각이불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한 사람이 하나씩 만든 조각을 모으면 포근하게 덮을 수 있는 이불이 된다. 친절한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두 예측할 수는 없다. 레리는 미시시피 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조부모 손에 자라는 동안 자신이 가난하다는 걸 몰랐다. 그러다 학교에 다니며 다른 아이들의 집에는 화장실, 전화기, 온수, 가스난로가 있는데 자기 집에는 없다는 걸 알았다. 젊은이가 된 레리는 월급에 의존해 살다가 사장이 여러 달치 급여를 주지 않고 폐업하며 노숙자가 되었다. 어느 날 이틀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돈도 없으며 프랜차이즈 식당 딕시 다이너에 들어가 아침을 주문했다. 그는 밥을 다 먹고 지갑을 잃어버린 척 바닥을 두리번거렸다. 요리사까지 나와서 함께 지갑을 찾았다. 하지만 곧 요리사가 이걸 떨어뜨리셨군요 라며 손에 들고 있던 $20 지폐를 건넸다. 레리는 너무도 고마운 마음에 자신도 언젠가 형편이 되면 요리사가 자신에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맹세했다. 시간이 지나 상황이 나아지자 맹세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차를 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을 찾아 $5나 $10 지폐로 총 $200를 나눠주었다. 레리는 성공할수록 더 많은 돈을 나눴다.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서 케이블 사업과 전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자 비밀 산타가 되어 상당한 돈을 익명으로 전달했다. 지역의 사회복지사, 소방수, 경찰에게 물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았다. 직접 빨래방, 사회복지관,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시설,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 등에서 사람들을 찾기도 했다. 중고 상점에는 손자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들에게 $100에서 $300를 주면 이들의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다. 레리는 오랫동안 총 $140만 이상을 나눠주었다. 레리 덕분에 가정을 살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20년 이상 비밀 산타 노릇을 한 레리는 2006년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마침 신문이 그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기도 해서 그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면 더 많은 산타가 그의 뒤를 이을 거라고 여겼다. 레리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수천 명이 그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비밀 산타가 되겠다고 서약했다. 2007년 레리가 사망한 후에는 레리가 직접 임명한 후계자, 즉 캔사스시티에 사는 익명의 사업가가 지금까지도 비밀 산타회를 이끌고 있다. 협회 웹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있다. 한 사람이 무심코 건넨 친절에는 쉽게 설명할 수도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고귀한 연민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영혼이 연결되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밀 산타가 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작은 행동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사소한 친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인생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 우리가 벌이는 사소한 행동 가운데 어떤 움직임이 변화를 끌어낼지 알 수 없고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연속이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서로를 돕겠다고 결심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서로의 빈틈을 채운다. 자신의 빈틈을 혼자 전부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생은 팀 스포츠다. 우리는 모두 힘든 시기를 겪는 누군가를 위로할 힘이 있다. 때론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힘이 난다. 단 하루, 단 한 번의 행동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전 필라델피아 시장 윌슨 구드는 12살 때 어머니가 곤경에 빠진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수십 년이 지나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구드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소작 농가에서 자라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자 저녁을 짓던 어머니는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들어오라고 한 후 같이 밥을 먹게 했습니다. 당시 전 12살이었는데 처음엔 그 사람이 우리 밥을 다 먹는 게 싫었어요. 밥 먹을 사람이 8명이나 더 있는데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음식을 다 줘버렸고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윌슨은 너그러움이 솟아나는 걸 느꼈다. 전 동전으로 $1 정도를 모아서 침대 밑에 쑤셔 넣어놨었어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전 재산을 줬습니다. 30년 후 1980년대 초반 필라델피아시에서 상무이사로 일하던 구드는 비슷한 마음이 솟아나는 걸 느꼈다. 구드는 창밖으로 길 건너편의 공원을 내려다봤다. 50명 정도 되는 노숙자들이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보였다. 구드는 오래전 집에 찾아온 떠돌이 남자를 떠올렸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구드는 그날 저녁 당장 팀원들을 동원해 시내 소방서 한 곳의 지하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곳에 간이 침대와 음식을 채웠다. 몇 시간 만에 임시 보호소가 생겼고 필라델피아 최초의 노숙자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필라델피아의 노숙자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노숙 예방, 긴급 주거 공급, 거주 간호를 병행하는 요양원까지 갖추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납치해 세계 무역센터로 돌진했을 때 하워드와 그의 부인은 아들을 브롱크스의 유치원에 들여보내고 있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하워드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금융 서비스 회사 켄터 피츠 제럴드의 직원들이 무사한지 확인하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제1 세계무역센터에 있는 사무실에는 960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 658명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살아남은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대학생 때 가족에게 외면당한 경험이 있는 하워드는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어머니는 제가 11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해버퍼드 대학에 입학한 첫 주에 살해당했습니다. 누나가 21살, 제가 18살, 동생이 15세였습니다. 친척들이 우리를 멀리하더군요. 친척들은 우리가 매달릴 줄 알았나 봐요. 아무도 우리를 초대해서 저녁을 주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 외면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았습니다. 해버퍼드 대학 교직원들은 하워드를 안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학 학장이 즉시 하워드에게 전화해 대학에서 학비를 내겠다고 이야기했다. 해버퍼드 대학은 저에게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워드는
9.11 비극 이후 똑같은 인류애를 실천했다. 사망한 직원들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1,300통의 위로 편지를 직접 써서 전달했다. 하워드는 많은 직원을 잃은 회사가 너무 많은 거래를 처리하지 못할 것을 걱정했지만 직원들은 힘을 모아 난관을 헤쳐나갔다. 회사는 5년 동안 이익금의 25%를 희생자 가족을 위해 쓰고 10년 동안 이들의 의료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첫날부터 성공할 조짐이 보였다. 9.11 사태 이후 5년 동안 켄터 피츠제럴드 구호 기금은 세계 무역센터에서 사망한 직원 가족들에게 1억 8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매해 9월 11일이 되면 이 회사는 그날 수익의 100%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이 금액이 총 1억 5,900만 달러에 이르고 2018년에만 1,200만 달러가 넘었다. 구호기금은 이제 자연재해 및 사고 희생자, 봉사활동을 펼치는 자선단체, 상위군인을 돕는다. 이 금액이 총 3억 3,600만 달러다. 하워드는 켄터 피츠제럴드를 통한 기부에 앞장서는 한편 해버퍼드 대학에 6,500만 달러를 기부해 이 대학 역사상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됐다. 하워드는 자신의 행동이 대학에서 배운 교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기회를 만납니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하면 해버퍼드 대학이 저에게 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해버퍼드 대학은 저에게 본질적인 교훈을 가르쳐줬고 전 그 교훈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미시간주 플린트에 사는 쥐미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소원이었다. 쥐미의 엄마는 매일 아침 아이가 선생님에게 신발끈을 다시 묶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도록 끈을 여러 번씩 꽁꽁 묶었다. 쥐미는 크고 뭉툭한 매듭이 정말 싫었지만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신발끈을 다시 묶어주는 건 더 싫었다. 3학년 아이에게 신발끈 묶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쥐미에겐 손이 하나뿐이었던 것이다. 쥐미의 교사 돈 클라크스는 도움을 요청한다고 창피를 주는 일이 없었다. 그래도 쥐미는 신발끈을 스스로 묶지 못한다는 사실이 장애를 한 번 더 일깨우는 것 같아 싫었다. 어느 날 쥐미가 학교에 갔는데 클라크슨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쥐미를 맞았다. 찾았다. 그리고 쥐미를 의자에 앉히고 왼손만으로 끈 묶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클라크슨이 이 방법을 찾는데 20분이 걸렸는지 밤새 씨름해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날 클라크슨 선생님은 짐 에버트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선생님 덕분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다. 그는 미국 야구 대표팀 소속으로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다. 그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의 열정적인 강연과 봉사정신에 감동한 사람 또한 수없이 많았다. 짐이 만난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닉 뉴웰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이 없었다. 닉은 6살 때 텔레비전에서 짐을 처음 보았다. 그 전까지는 자신 말고 손이 하나 없는 사람을 본 일이 없었다. 닉은 짐이 프로 야구팀에서 뛸 수 있다면 자신도 꿈을 좇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닉은 좀 더 자라서 학교 레슬링 팀에 들어갔다. 처음 17경기를 패했지만 굴하지 않았다. 다음에 닉은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졸업반이 되어서는 학교와 주의 기록을 깨고 전국 대회에 나갔다. 대학에서는 팀 주장이 됐고 종합 격투기 훈련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첫 시합에서는 졌지만 이후 13경기 내리 승리했다. 어릴 때 짐을 만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손이 하나인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짐을 만났는데 짐도 손이 하나였어요.
쥐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쥐을 보고 저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는 닉이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된 22살의 제이 파인버그는 금융계에서 일하다가 로스쿨에 들어갔다. 하지만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졌다.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니 백혈병이었다. 의사와 나눈 대화 중에 골수 이식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이 기억났다. 골수가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우선 형제 2명부터 시작했다.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200명이 넘는 먼 친척들이 제이의 소식을 듣고 골수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 기증자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약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은 백혈병으로 사망할 것이다. 의사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유대인 사회에서 캠페인을 벌여서 유대인 기증자의 수를 늘려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공여자를 찾을 기회가 생길 거라고요. 알린 파인버그와 잭 파인버그 부부는 자택 거실과 식당에 본부를 차리고 아들의 골수 공여자를 찾는 국제 검색단을 조직했다. 자원봉사자 6명에서 12명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제이의 집 이곳저곳에 앉아 일을 도왔고 제이도 치료가 없을 때는 함께했다. 소셜미디어가 나오기 전이었으니 대부분 전화나 팩스로 여러 단체에 연락해서 골수기증 등록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일이었다. 이 운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 언론이 파인버그 가족에게 연락했고 전 세계에서 제이의 기증자를 찾는 행사가 열렸다. 거기에 검사 비용을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제이가 4년간 화학요법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제이의 부모와 자원봉사자 수십 명은 전 세계의 기증 등록자 목록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아보고 미국 전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영국, 일본에서 골수기증 등록 행사를 조율했다. 이렇게 해서 총 100명 넘는 환자가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이와 조직이 일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제이의 상태는 날로 악화됐다. 그때쯤 시카고에 사는 벤지 메르젤이라는 학생이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제이의 가족이 이식할 골수를 찾아준 덕에 친구 한 명이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보답을 하기 위해 벤지는 며칠 후 미러키의 위스콘신 토라 연구에서 열리는 골수기증 등록 행사에 친구와 이웃을 데리고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골수기증 행사에는 130명 정도가 모였고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은 베키 파이비 소프라는 소녀였다. 베키는 주사가 무서워서 마지막까지 피해 있었다. 2주 후 베키의 골수가 제이와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베키 덕분에 제이는 생명을 되찾았다. 제이는 로스쿨을 그만뒀고 파인버그 가족은 생명의 선물이라는 기관을 계속 운영했다. 이제 이 단체는 파인버그네 집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서 일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는 유대인이 골수 공여자를 찾을 확률이 5% 이하였다. 이제 유대인 환자의 70% 이상이 공여자를 찾는다. 그리고 골수 기증자를 찾아 살아난 사람이 3,500명에 이른다. 오리건주에 사는 하이디 버크먼은 몇 년간 회의 및 행사 기획자로 일하며 행사가 끝나자마자 버려지는 꽃에 그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색색으로 피어난 향기로운 꽃들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이 중고 꽃을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호스피스 병원 환자와 가족에게 배달하면 어떨까? 하이디는 2007년 자택 주차장에서 자원봉사자 몇 명의 도움을 받아 남은 꽃을 수거해 호스피스 병동 환자를 위한 새 꽃다발로 만드는 블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아직 상담사로 일하던 때라 작업은 보통 주말에 했다. 꽃을 보관할 냉장고가 없어서 꽃을 수거해서 꽃다발로 만들고
다시 이 꽃을 호스피스 병원에 전달하는 일을 하루에 해야 했다. 막상 시작해보니 다들 열정적이었다. 다들 정말 기뻐했어요. 남자들도요. 처음에는 저요? 라고 물어보곤 너무 감동해서 울음을 터뜨렸죠.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위해 꽃다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선물이었어요. 꽃다발은 대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상에 누워있던 리즈 테일러와 그녀의 어머니 마사 핸드릭에게도 그랬다. 리즈의 말이다. 아버지는 의식이 별로 없었고 우리는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 이야기나 했죠. 정말 힘들었어요. 간호사가 아름다운 꽃다발을 병실한 탁자 위에 올려놓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꽃을 보니 사람들의 친절함이 새삼 떠올랐고 그렇게 아버지와 관련된 멋진 기억을 꺼내보게 됐어요. 앞으로 만날 일도 없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동네 자원봉사자들의 배려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단순한 행동으로 병실 안 대화를 바꾸고 아버지의 삶을 축복해줬잖아요. 꽃은 나흘 후 샌디 핸드릭이 숨을 거둘 때까지 병실 안에 있었다. 마사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 꽃이 계속 생각났어요. 어릴 때 좋은 기억이 있으면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요. 그 친절한 선물이 닻이 되어서 저를 지탱하고 삶이 계속된다는 희망을 줬어요. 이후로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리즈 모녀는 이 선물에 크게 감동해 둘 다 블룸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가 됐다. 꽃 선물에 고마움을 느낀 많은 가족이 봉사자가 됐고 프로젝트의 봉사자는 이제 200명에 이른다. 이들은 블룸 프로젝트를 도와 지금까지 꽃다발 26만 개 이상을 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때로 관점을 바꾸면 모든 시선이 전환될 수도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2학년을 앞둔 1960년 여름, 샌퍼드 그린버그는 야구를 하다가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서는 녹내장이 심각하니 외과로 옮기라고 했다. 며칠 후 의사는 당시 가능한 유일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눈을 살리기 위해 시력을 포기한 것이다. 19살의 나이에 샌디 그린버그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샌디는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다양한 조언을 들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물상에서 일해보라고 했다. 사회복지사는 학교에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 대신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주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작업장에 가라고 했다. 샌디는 이때의 비참한 기분을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차가운 고립 속 끔찍한 황무지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아트는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교재를 읽어줄 테니 학교로 돌아오라고 샌디를 설득했다. 컬럼비아로 돌아간 샌디에게 아트는 그 이상을 해줬다. 룸메이트가 절 매일 도와줬습니다. 교실로 데려다주고 다시 방으로 데려다줬어요. 저와 함께 도시를 돌았죠. 샌디는 아트가 도와줄 수 없었던 날도 기억한다. 아트는 평상시와 같이 사회복지사에게 샌디를 데려다줬으나 다른 약속이 있어서 기숙사로 데려다줄 수는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갔다. 혼잡한 시간대였어요. 무작정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랜드 센트럴 역으로 향했습니다. 몽유병 환자처럼 손을 뻗고 다니다가 쇠기둥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어요. 다음에는 푹신한 곳에 손이 닿았는데 어떤 여성의 가슴이었죠. 또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 위로 넘어졌어요. 샌디는 몇 번 넘어지며 결국 겨우 학교로 돌아갔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철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한 남자와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이런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라더군요.
제 룸메이트 목소리였죠. 절 내내 따라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한 대 치고 싶었는데 그냥 꽉 껴안았습니다. 샌디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었다. 더는 의심과 두려움이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의 변화가 절 이끌었어요. 샌디는 대학을 졸업한 후 마셜 장학생이 되어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했다. 음악 일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400만 빌려달라는 아트의 전화를 받았다. 샌디와 아내의 계좌에 $404밖에 없을 때였다. 샌디는 기꺼이 옛 룸메이트에게 돈을 보냈다. 샌디는 계속해서 컬럼비아에서 MBA 과정을 이수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존슨 정부에서 백악관 펠로가 되어 시각 장애인을 돕는 기기인 가변 음성 제어기의 발명을 도왔다. 또 아내와 함께 시각장애 치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300만 기금을 설립했다. 한편 아트는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았으며 샌디의 파트너가 되어 시각장애 종식을 위한 상 제정에 함께했다. 음악 일에 쓰려고 했던 $400는 어떻게 됐을까? 아트는 이 돈으로 파트너와 공동 작업을 했고 이후 사이먼 앤 가펑클로 알려지게 됐다. 샌디는 아트 가펑클의 도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각장애가 성공의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축하는 재미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가능하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마케이티아 포인덱스터는 15살이 되기 몇 달 전 필라델피아의 청소년 연구센터, 즉 소년원에 들어갔다. 위탁가정의 폭력을 피해 도주한 죄였다. 마케이티아의 어머니는 친척을 총으로 쏜 후 3살짜리 아이를 인질로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경찰을 쏜 후 결국 아이 앞에서 자살했다. 아버지가 종신형으로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마케이티아는 할머니와 2년간 살았으나 결국 할머니가 폭력을 써서 당국에 의해 분리되었다. 14살이 될 때까지 청소년 연구센터에 2번이나 들어갔고 위탁가정에서 또 도망친 다음에는 1년 정도 혼자 살며 친구 집, 빈 차를 전전했다. 학교는 가끔씩 갔고 때로 몇 달씩 빠지기도 했다. 결국 판사는 마케이티아를 3번째로 청소년 연구센터로 보냈다. 3개월 수감 기간이 거의 끝나자 버지니아주의 그룹 홈으로 가기로 결정되었다. 그때쯤 리처드 리딕 원장이 방으로 찾아왔다. 회의실로 따라오거라. 심각한 목소리였다. 마케이티아는 억지로 발을 옮겼다. 그런데 눈앞에 보인 것은 풍선이었다. 리딕 씨의 부인과 직원들 몇 명이 작은 회의실에 모여 마케이티아의 1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를 준비한 것이다. 색색의 장식 테이프가 걸렸고 리딕 부인이 준비한 프라이드 치킨, 감자 샐러드, 그리고 마케이티아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딸기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마케이티아는 15년 동안 생일 파티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어떤 방식으로든 생일을 축하받은 일이 없어서 그게 어떤 기분인지도 몰랐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도 아이에게 큰 깨달음을 줬다. 그녀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를 열었겠는가? 전 항상 방어막을 두르고 다녔어요. 누구도 제게 잘 대해주거나 이해하거나 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싸우는 것 말고는 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죠. 그런데 원장님이 절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리딕 부인이 케이크를 주고 직원들이 절 챙겨줬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됐죠.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마케이티아는 이 깨달음을 계기로 사람들을 믿기 시작했고 어른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 친해졌다. 1년 반 후 시설 생활이 끝났을 때는 필라델피아로 돌아올 수 있었고 타코벨과 피자헛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했다. 마케이티아는 부업을 하며 공부를 계속했다. 행동건강 및 복지학 준학사 학위를 받은 후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를 받고 계속해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제 그녀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와 가족을 위해 일한다. 한 사람의 삶을 축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부심을 기르는 쉽고 명확한 방법이다. 내내 생일 파티를 해온 행운아라면 그 힘을 모를 것이다.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함께 있어 행복하다는 말이며 존재 자체를 높이 산다는 뜻이다. 아무도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라. 그러다 누군가 처음으로 생일을 축하해준다면 또 어떤 기분일지도. 금슬이 좋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노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했다. 저도 30년 후 어르신처럼 열정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하고 싶다고 하지 말고 하기로 결정하세요. 실행하라.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아마추어가 구글과 애플을 만들었다. 전문가가 타이타닉 호를 만들고 항해했다.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토미 클라인은 2015년 오염된 강둑 근처 일부를 30분 동안 청소하는 작은 행동을 시작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스히강 수로에 버려진 엄청난 쓰레기에 놀랐다. 곧 태어날 아들에게 그런 더러운 환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의문이 들었다. 다른 사람이 버린 거지. 나도 치운 적은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만 스스로 늘어놓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 150m 정도 되는 강변을 전부 청소할 수는 없지만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될 수 있었다. 첫 번째 쓰레기 봉투를 채우는 데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눈에 띄는 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래도 매일 출근길에 쓰레기 봉투를 채우기로 했다. 페이스북에 이 과정을 올리자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청소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근방의 쓰레기가 모두 사라졌다. 토미는 다른 목표를 세웠다. 사람들에게 1년의 쓰레기 봉투 1개를 채우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토미는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018년과 2019년 수백 명이 참가한 대규모 청소운동을 이끌며 스히강변 1.6km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1,040kg을 치웠다. 2019년에는 세계 청소의 날을 정해 34개국의 8,000명과 함께 쓰레기 197톤을 치웠다. 토미는 그 기분을 아들에게 전한다. 이제 강둑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윌슨 구드는 14살 때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윌슨의 어머니 로젤라는 필라델피아로 이사했다. 윌슨은 이사한 곳에서 한 남자가 매일 저녁 양복을 입고 어디로 가는 걸 보고 어느 일요일 남자에게 어디에 가냐고 물었다. 남자는 침례교 훈련협회에 성경 공부하러 가니 같이 가자고 했다. 윌슨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도 모임을 이끄는 교사와 그녀의 남편이 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부부는 윌슨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중요한 고비마다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고등학교 졸업 시기가 다가오자 윌슨은 학교 상담교사에게 대학 지원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상담교사는 공장 일이나 찾아보라고 했다. 그래서
윌슨은 공장에서 일을 찾았다. 하지만 뮤리얼과 레몬 목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고집대로 윌슨은 모건 주립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했다. 윌슨이 집에 오면 레몬 목사는 미 국방부에서 빌린 대출금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윌슨의 생활비를 신도들에게 모금했다. 부담이 점점 커졌지만 어떻게든 해나갔다. 뮤리얼 선생님이 용기를 북돋아준 그때부터 저는 점점 나은 학생이 됐고 마지막 학기에는 전 과목 A를 받았어요. 윌슨은 그 후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필라델피아 시장이 됐다. 구드는 2번의 시장 임기를 마친 후에도 어린이 돕는 일을 계속했다. 백악관 비서실에서 수감자 자녀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아마치의 자문관 자리를 제안했을 때 그는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마치는 나이지리아에서 쓰는 이보어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아는가 라는 뜻이다. 구드는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수감자들에게 자녀를 위한 아마치 프로그램을 설명했고 많은 수가 자녀를 등록시켰다. 구드의 지휘 아래 아마치는 19년 동안 어린이 30만 명을 도왔다. 수감자 자녀의 70%가 교도소에 들어간다. 구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이 미래의 가능성을 망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는 뮤리얼을 기려 딸의 이름을 똑같이 짓기도 했다. 그가 81세라는 나이에도 아마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며 어린이들이 부모를 따라 교도소로 가는 운명을 피하도록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도 이 교훈 때문이다. 미국에는 아이 중 약 1,300만 명이 충분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지 못하고 연간 250만 명이 노숙 생활을 하며 약 300만 명의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된다.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 이들은 그저 불공평한 상황에서 태어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른에게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삶에 존재하는 어른은 자기 문제도 해결할 힘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유일한 기회는 외부 어른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소한 행동에 힘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단 하루도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 수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죄인 구달. 우리는 보답을 받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을 받은 것은 이유가 있고 우리의 사랑이 먼 길을 돌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올바른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사랑이 담긴 행동은 어려움을 겪는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이보다 더 잘 쓸 수 있을까? 친절한 행동은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카인드니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최고의 종교는 친절이다. 달라이 라마의 말입니다. 친절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친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살립니다. 특히 주는 사람을 더 살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보다 사랑을 준 부모가 더 행복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친절은 내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행운입니다. 행복을 느끼고 행운을 불러오고 싶다면 친절을 베풀면 됩니다. 인간은 본래 도움과 친절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여러 번 크게 감동했습니다. 타인을 돕기 위해 작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친절의 기적을 만들고 거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친절의 나비 효과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절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 비교하면 베푼 것은 너무 적어 부끄럽지만 오늘 하루 나와 남에게 친절해야겠다고 다시 결심합니다. 친절한 자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친절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남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을 만큼 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붓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붓다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은 가진 게 없어서 베풀 수 없다고 하자 붓다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 7가지를 알려줍니다. 1. 따뜻한 표정. 2. 친절한 말. 3. 따뜻한 마음. 4. 친절한 눈길. 5. 짐을 들어주거나 몸으로 일을 돕는 일. 6.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일. 7.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도와주는 일입니다. 붓다는 이 7가지를 습관화하면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거울입니다. 내가 세상에 주는 것을 세상도 내게 줍니다. 작게 보고 짧게 보면 셈이 맞지 않지만 크게 보고 멀리 보면 세상은 정확하게 셈을 치르게 됩니다. 노자 도덕경에 천망회회 소이불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기기는 하지만 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내가 하는 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크게 보고 멀리 볼 때만 그 인과응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친절한 행동 하나씩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친절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